1894년은 동학농민혁명, 청일전쟁, 가보개혁이 일어났던 격변의 시기였죠. 1894년에 추진되었던 가보개혁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개혁은 크게 세 차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는데 1차와 2차는 1894년에 일어났지만 3차는 을미개혁을 이야기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들의 특징들이 각각 있습니다. 먼저 1차와 2차, 3차의 특징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1차의 특징은 옛것을 폐지한다. 여러분들이 추진됐던 개혁 내용을 다 알면 좋겠지만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뉘앙스들을 파악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때에는 신분제를 폐지하고 과거제를 폐지하고 그리고 연자제나 고문과 같은 악습을 폐지하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2차 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법이라든지 하는 관련된 것, 법과 관련된 것들을 손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법들을 바탕으로 3차 때는 새로운 것들을 정비하는데 단발령, 머리 모발을 이제 서양식 헤어로 바꾼다든지 하는 것들, 상투를 자른다라는 게 단발이죠. 그리고 양력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1차 가보개혁은 1894년 한 6, 7월 달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막 청일전쟁이 발발했었던 그 시기에 진행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차 가보개혁의 배경부터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1차 가보개혁의 배경은 동학농민혁명으로 청이 들어오면서 일본까지 함께 들어왔었죠. 무슨 조약 때문에? 텐진 조약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 들어왔던 일본이 경복궁을 기습 점령하고 청일전쟁을 일으킨 다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개되었느냐? 김홍집 내각을 구성하여 초헌법적 기구인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개혁을 추진해가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하면 정치적으로는 왕실사무와 국가사무를 분리하기 위해서 왕실사무를 담당하는 국내부를 설치하였다. 6조를 8아문으로 8개의 아문체제로 바꿨다. 그래서 경제 파트에서 탁지 아문으로 재정을 일원화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은본위 화폐 제도를 실시하였고 그리고 조세의 급납화, 조세를 이제 뭐 쌀이나든지 이런 물건들을 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내자, 화폐로 내자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신분제가 폐지되었죠. 이게 가장 핵심이죠, 여러분. 신분제가 폐지되었다. 언제예요? 1894년이에요. 법적으로 신분제가 폐지되었다. 1894년 1차 가보개혁 때죠. 그리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했다. 조혼을 금지하였다. 연자제를 금지하였다 하는 것들이 1차 가보개혁에서 추진됩니다. 그래서 1차 때는 일본이 한창 청나라와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나름 자주적인 성격을 가져서 갔다. 그런데 2차 가보개혁부터 일본의 간섭이 심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2차 가보개혁은 마찬가지로 1894년 11월 달 정도에 추진이 되었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기를 잡아가고 있을 때 추진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 2차 가보개혁의 배경은 승기를 잡아가게 된 이 일본의 간섭이 본격화되었고, 이런 일본이 김홍집과 갑신정변 당시 일본으로 만명 갔었던 박영효를 투입하여 연립내각 체제로 개혁을 추진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군국기무처는 폐지되고 고종이 국정개혁의 기본 광령인 홍범 14조를 반포하면서 국정개혁의 기본 강령인 홍범 14조를 반포하면서 추진되었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내용으로는 의정부를 내각이라고 고치고 파라문을 다시 7부로 고치고 그리고 팔도를 23부로 고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팔도는 뭐예요? 지방제도죠. 전국을 8도로 나누어 다스렸는데 이걸 23부로 고쳤다. 그리고 법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고 했죠. 재판소를 설치하고 사법권을 분리하였다 하는 것들. 그리고 이때 교육 입국조서가 반포되면서 근대적 교육제도를 마련해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때 교사를 양성하는 한성사범학교가 설립되기도 하였다. 자, 그러면 3차 가보개혁이라고 불리는 을미개혁은 어떻게 전개가 되었을까요? 이 을미개혁이 추진되었을 때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본의 승리로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는데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하면 청나라는 일본에게 타이완과 랴오뚱 반도를 넘겨야 됐었죠. 그런데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을 끌어들여 랴오뚱 반도가 넘어가는 것을 저지시키는 삼국 간섭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로 인해 조선이 칠러 정책을 펼치자 조선에서의 영향력 회복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일본에 의한 을미사변이 발생한 가운데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을미개혁의 전개 및 내용을 살펴보죠. 자, 박영효 씨는 2차 가보개혁의 내각을 담당했었던 박영효는 일본으로 재망명하고 을미개혁 때에는 김홍집과 6일준의 주도 아래에 개혁이 추진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뉴라고 했었죠. 새로운 것들. 즉 양력을 사용하고 태양력을 사용하였다. 그래서 1895년 11월 17일 거예요. 그거를 이제 1896년 1월 1일로 바꾸는 거죠. 음력을 양력으로. 그래서 이런 양력을 사용했다 해서 건양이라는 연호의 사용도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단발령을 실시하였다. 우편사무를 재개하였다. 하는 것들 이야기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건양 연호가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여러분 1차 때도 있었죠. 1차 때는 무슨 연호를 썼었느냐? 개국기년을 사용했었습니다. 개국기년. 즉 조선이 건국됐었던 1392년을 기점으로 삼아서 연도를 세는 거예요. 1894년은 개국 몇 년이다.
개국 503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리고 을미개혁 때는 양력을 사용하면서 양력을 세우다, 건양 연호를 사용하였다, 단발령을 실시하였다, 우편 사무를 재개하였다. 결국에는 이 을미개혁 어떻게 됐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고종의 아간파천으로 뭐예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의 거처를 옮긴 것을 아간파천이라고 하죠. 고종 아간파천으로 중단되었다.